일단 이 해운업 사실 뭐 우리 한진해운도 뭐 어려운 일을 겪었고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상당히 글로벌리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나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뭐 배가 부족할 정도 이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까 운임 자체가 15년부터 20년까지 무려 그 처음에 발표했던 운임보다 낮은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해운 시장은 약간 반도체 산업처럼 무한 경쟁을 하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M&A도 대단히 세게 일어나고 막 저가 경쟁을 과하게 하고 막 이런 시장인데, 그렇게 운임이 낮은 기간 동안 정말 살만해서가 아니라 이 상위 업체들이 하위 업체들을 밀어내기 위한 되게 무리한 경쟁을 대단히 많이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안타깝게도 메가 캐리어 중에서는 한진해운만 파산을 한 거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뭐 국부 펀드에 자금이 들어간다거나 뭐 아니면은 이렇게 채무를 유예해 준다거나 여러 장치를 가지고 그 산업들을 이제 지켜낸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코로나 시국에 오히려 더 어려워졌는데 살아나는 이유는 이젠 더 이상의 과한 경쟁은 못하겠다라는 거의 막판까지 다다랐기 때문에, 배수진을 쳤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라서 시황이 전체적으로 나아졌다기보단 이제 운임이 좋아졌으니 이제 몇 년 동안 타격 입은 그런 뭐 채무 많이 생겨버린 채무나 뭐 빚이나 이런 거를 지금 버는 어닝으로 이제 많이 채워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겨우 한숨 돌린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어떤 그 바닥을 완전히 찍고 이제 좀 이렇게 상승 반전,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회복 국면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모멘텀에 의한 상승 정도로 봐야 될까요? 지금 정도 시황까지 살아남은 업체라고 하면 이제 베이스는 어느 정도 깔았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운임이 계속 상승하는 시황은 아니고, 여기에서 운임이 소폭 조정받거나 소폭 올라가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산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업체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시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긴 뭐 모든 업체가 뭐 과당 경쟁으로 엄청 어려운 일을 겪었다 보니까 네. 그 충격에서 아직은 뭐 잘 기억이 나겠죠. 뭔가 조금 서로 자제하는. 근데 어쨌건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한국 정부에서도 상당히 그 어떤 해운과 관련된 대책들을 세웠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이 지금 해운업을 계속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뭐 그런 지원책들이 아직도 있나요? 일단은 해운사는 배를 싸게 마련하면 경쟁력이 생기는데, 경쟁력 있는 선대를 갖추게 한다라는 1차 목표는 실행을 이미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18년에 그래서 그 HMM이 24,000TU짜리 선박 12척과 그 10,000TU 이상급의 또 초대형 선을 8척을 발주해서 24,000TU급은 이미 인도를 받은 상태이고요. 이제 올해 나머지 8척이 인도가 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파산할 당시에 한진해운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3.1% 정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HMM의 시장 점유율이 1.9% 정도였는데, 이 24,000TU급의 선박을 인도받기 전에는 여전히 HMM은 그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시장 점유율이 한 2% 정도밖에 안 된 상태였고, 그 24,000TU짜리 12척을 인도를 받아서 지금 한 3.1% 정도, 예전에 한진해운 정도의 점유율은 완성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두 개 회사 중에 한 개가 없어졌는데, 예전에 두 개 회사가 다 가지고 있던 시장 점유율을 지키려면 한 5% 정도는 그렇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선대를 어느 정도 마련은 한 건 맞지만 아직 회복을 다 시키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한 배를 한 번 받으면 배의 내용 연수는 한 30년 정도 되기 때문에 큰 경쟁력을 다지는 거에 대해서는 성공을 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안정적인 화물을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정책적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인 게, 해운사는 사실 한국의 해운사라고 해서 한국의 그 화물만 수송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글로벌 경쟁력을 많이 가지고 있게 하려면 계속 선대에 대한 투자를 잘 할 수 있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뭐 국적 화물의 적취율을 높인다 뭐 이런 걸로는 사실 해결이 잘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얘기를 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실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만으로도 선사가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거에 절반 이상은 이룬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선대에 대한 투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배를 계속 신규로 늘려야 되는 어떤 투자, 사는 이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사는 것도 있고, 예, 저 다른 선사들이 더 많이 늘려서 더 많은 서비스를 하게 이렇게 점유를 당하면 나중에 그 서비스에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글로벌 선사들이 사이즈를 늘리는 거에 맞추는 정도는 되느냐, 이제 그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선박은 비싸니까 보통 빚을 지고 삽니다. 그리고 네. 대단히 오랫동안 갚거든요. 그렇죠. 운송 수입을 얻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생활하는데, 이 선박금융이 잘 되어 있는 나라와 아닌 나라에서 선사들이 그 금융 비용을 부담을 하는 거에 되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업도 1등이고 막 이런 거 치고는 선박금융이 많이는 발달이 안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베이스를 잘 깔아주는 게 장기적으로 해운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건 이 세계, 그러니까 글로벌리 이 해운업의 그 뭐라 그럴까요? 시장 사이즈는 어쨌건 계속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그 커지는 크기만큼 내 비율도 계속 늘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죠. 근데 이제 그게 또 만만치가 않으니까 네. 금융이. 하긴 그렇죠. 이거 뭐 대출 받는 게 이게 그렇군요. 근데 그 아까 경기 민감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떻습니까? 그럼 그 전에 그래프를 보면은 어쨌든 뭐 이렇게 횡보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그 그래프인데 그 얘기는 그 업황이 이것도 경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이 호황과 불황은 몇 년 주기로 이렇게 찾아오나요? 짧게는 3년, 중기는 10년, 길게는 30년인데요. 호황이? 네. 이유는 그러니까 큰 사이클, 중 사이클, 저희가 소 사이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배의 내역 연수 자체가 3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선박 시장에 돈이 막 들어올 때가 있고 안 들어올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올 때는 발주도 되게 자유롭고, 그래서 그 연차쯤 되는 배가 많은 시기가 있습니다. 항상 배가 만들어져서 시장이 풀리는 게 균일하게 풀리지 않거든요. 이렇게 투자가 확 쏠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대단히 비싼 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배에 대해서 투자를 매우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안 되니까 그냥 폐차장에 보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배들이 큰 사이클을 돌아서 이제 우수수 폐선이 되는 시기가 되면 또 이렇게 공급 쇼티지가 나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게 배의 내용 연수와 그리고 이렇게 투자해서 배가 나오기까지의 그런 짧은 사이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보통 3년, 10년, 30년 이렇게를 되게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글로벌 대형 해운사들의 실적은 이제 좋은데 그 지금 아시아 지역을 오가는 중소해운사들은 뭐 실적이 좀 뭐 그 상대적으로 좀 적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저희가 원양 노선을 뛰던 배들이 보통 지역 노선으로 나중에 갑니다. 은퇴해서 이제 시장을, 배의 성능이 떨어지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원양 노선은 큰 배들이 많이 가고요. 그리고 2000년대의 이 선박 시장의 화두는 배를 계속 키우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2만 박스를 움직이기 위해서 10,000박스짜리 배 2개를 발주하는 것과 2만 박스짜리 배 하나를 발주하는 건 당연히 이게 더 박스당 단가가 적게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큰 거를 발주해서 큰 거를 먼 거리에서 쓰고, 그 예전에는 컸지만 지금은 작아진 배들을 자꾸 지역 노선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포수처럼 흘러서 지역 노선으로 가는데, 지역 시장은 큰 배가 이렇게 갔을 때 이 세부 노선에다가 서비스를 해주기 위한 노선들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물동량이 굵직굵직하게 크지 않은데 자꾸 큰 배가, 예전보다 더 자꾸 큰 배가 들어오니까 공급가행이 아니었던 시기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메이저급 선사들은 원양 노선을 운영을 하다가 이런 지역 노선을 거의 서비스격으로 이렇게 해주는 역화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 노선이라기보다 여기는 서비스의 퀄리티를 완성시키기 위한 그런 노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하는 선사들은 그런 대형 선사들한테 자꾸 경쟁력이 밀릴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급이 과잉인 이상 시장의 운임은 그렇게 쉽게 따라 올라가지 않다 보니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역시 우리가 어떤 해운줄에 투자를 할 때 이 원거리, 원양 쪽에 그 어떤 선박이 많거나 그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곳이 아무래도 투자하는데 유리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어떻습니까? 해운업계도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냥 얼핏 드는 생각은 한진해운 때 우리 엄청난 구조조정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선박 쪽 시장은 진짜 완전 경쟁 시장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해운사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아닌 B 국가와 C 국가 사이에 노선을 운영할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억지로 정부에서 뭐 조정을 한다고 해서 그걸로 이 시장 전체가 조정이 되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인위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뭐 과한 지원책을 줄이는 방식도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될 수가 있겠죠. 쓰러질 곳은 빨리 쓰러지게. 예. 그래서 시장 논리대로 워낙 잘 굴러가고 워낙 지금 현재 많은 회사들이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별로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업황은 물론 이렇게 좋아졌지만 네. 어쨌든 이 펀더멘탈 자체가 이 해운사들이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은가 보죠? 뭐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만 간단히 뽑아보셔도 대단히 좋지 않은 상태인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냥 우리가 실적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당연히 펀더멘탈도 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10년 동안 적자였는데 이제 올해 한 해 실적 확 좋게 나온 거면 이 10년 동안 잃었던 거랑 작년 한 해 번 거랑 뭐가 더 많을까요? 근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주가는 10배로 뛰었다는 게 좀 오버슈팅 같다는 느낌도 들긴 하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지금 그 K 얼라이언스가 2분기에 출범한다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아마 아까 말씀하신 지역 노선을 다니는 중소 컨테이너 선사들을 얼라이언스로 형성을 해서 이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거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비상장사 중에서 해운사들 중에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해운사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잠금상선도 말씀드렸고, 뭐 고려해운 같은 그런 회사도 있고, 뭐 그런 회사들이 이제 각계격파하지 않고 얼라이언스를 형성을 해서 아시아 지역의 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요새 뭐 백신 경제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가 이제 하반기 혹은 뭐 늦어도 내년 상반기 뭐 완전히 좀 그 면역 체계가 완전히 높아지게 돼서 우리가 자유로운 외부 활동이 되게 되면 뭐 자연히 경기는 회복이 될 것이고 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네. 해운주가 거기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해운사는 그 경기에 되게 많이 선행을 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한 6개월 뒤쯤 소비해야 되는 거를 미리 날라 놓잖아요. 외국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주식 시장의 주가 지표보다도 해운 쪽 섹터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편입니다. 그리고 막상 실물이 회복이 되면 이 해운주 말고도 실적이나 뭐 재무 상태가 좋아지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조금 관심 밖으로 사라지는 분야가 해운 분야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해운주의 아마 절정은 좋아질 거라는 우리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가 절정이지 막상 그게 닥치면 이제 오히려 이제 그거보다 더 좋은 섹터가 많아지죠. 네. 이 한마디에 많은 걸 담고 있는데 그렇군요. 지금 요즘 그 ESG 경영이라는 게 화두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해운업계에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요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유는 왜 그렇죠? 해운은 되게 오염 산업으로 많이 그렇죠. 얘기가 됩니다. 이 해운사들이 쓰는 배에 들어가는 기름이 고도화 설비로 맑은 기름 다 뽑아내고 남은 거의 찌꺼기 기름을 쓰고 그 기름을 떼면서 분명히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이 되는데 공해상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뿜고 다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IMO라는 회사 기구에서 이제 MEPC 회의라는 걸 하는데 그런 걸로 이제 환경 규제를 점점 강화시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올 때 이 연료에서 나오는 황사나무를 옛날에는 3.5% 정도까지 용인을 해줬는데 이걸 0.5로 낮춰라, 막 이런 규제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옛날보다 더 비싼 연료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제가 앞으로도 막 2050년까지 계속 강화될 계획이 이미 다 세워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해운사들이 이렇게 오염이랑 관련된 행위를 자꾸 하면서 영업을 하니까 해외 실제로 국부펀드들 중에서는 해운사들한테 이렇게 레터를 보냅니다. 너네들이 이 부분을 시정하지 않으면 투자를 거두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해운사들은 선박금융이라는 형태의 그런 돈을 잘 끌어오는 회사가 실제로 경쟁력이 있는 회사인데, 투자자들이 자꾸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컷 당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행위를 계속 하려면 이제 친환경적인 경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해운사들은 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1등 회사, 1등 컨테이너 선사라고 얘기하는 그 AP 몰러, 머스크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기적인 계획을 중간중간 발표를 할 때마다 언제까지 저희가 환경적인 요인을 뭐 이만큼 좋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걸 계속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되게 오랜만에 신선종에 대한 투자를 발표를 하면서 23년이 되기 이전까지 이제 탄소 중립적인 선박의 첫 운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요거는 이제 연료를 바꾸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기존에 벙커시유라는 그런 안 좋은 기름을 썼는데 뭐 암모니아 시장에 우리가 크게 한번 그 획을 긋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2050년이 될 때까지는 자기네들이 이제 해상 수송을 하고 뭐 연계돼서 결국 최종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뭐 철도가 가거나 막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고객들이 얽혀 있잖아요. 네. 그 모든 고객과 다 연결해서 탄소 중립 경영을 완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종을 이렇게 신선종을 발표를 하면서 매번 이렇게 신기술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네. 부분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2011년 요때는 트리플 E 클래스라는 배를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에코도 들어갔었던 그런 사례라 1등 회사인데 단순히 양적인 확장이 아니라 항상 환경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국에는 후발주자들은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요. 다른 애들도 아니고 1등 업체가 이걸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랑 연계된 뭐 연료회사들, 뭐 서비스 회사 이런 회사들이 모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이렇게 곤두세우고 항상 주목을 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ESG 경영, 그러니까 저렇게 어떤 친환경적인 정책을 펼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데는 비용이라는 게 코스트가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임이 오르든 아니면 이익이 줄든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19년에서 20년으로 넘어올 때 그 황산화물 저감 규제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모두 옛날보다 다 똑같이 비싼 연료를 쓰니까 운임이 올라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운임이 전체적으로 일단 오른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오른 건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오른 건지 약간 구분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코스트가 밀어 올리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시장에서 그 기존의 이익을 그 계속 보존이 되는 상태에서의 가격 인상이 된다고 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네. 가격 인상이 되면서 이익이 좀 줄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좀 주가에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면 그냥 ESG라는 이 정책을 펼치는 데서 오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로 오히려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절대 운임이 오르면 아마 그게 주가에 많이 영향을 줄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운임이 5 정도 올랐는데 이익이 별로 안 오르네. 만약 이렇게 되면 나중에 중기적으로는 다시 주가가 반영을 하는 성향이겠죠. 네, 이 해운업 어쨌든 뭐 이게 뭐 어떤 물류 사업이라는 게 사실 국가의 어떤 뭐 동맥 같은 역할이잖아요. 네. 이 해운업이 한국의 해운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금융시장을 좀 선박이랑 연계한 시장을
적극적으로 좀 확대해 주는 부분, 그런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 무역 사이즈나 이런 거에 비해서 해운이랑 조선이 좀 큰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개수도 좀 적고, 그 인식은 좀 많이 안 좋은 편입니다. 섹터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 제가 저부터 H&M하고 현대상선하고 구분을 못했으니. 네, 그래서 좀 해운사들이 어쨌든 지속적으로 투자를 가능하게 하려면 시장에 좀 많이 리스팅이 되는 것도 저희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섹터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그러니까 당연히 해운업을 많이 하려면 배를 많이 발주하니까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 섹터만을 위한 그런 시장의 인식이나 뭐 제도 이런 것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선박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선박금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배를 살 때 이렇게 대출해 주는 거를 선박금융이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또 다른 어떤 거기에 어떤 뭔가 좀 스페셜한 어떤 요소가 있는 건가요? 네, 대출을 해주는 장기 대출이고요. 아, 장기 대출을 해주는 자체? 예, 배가 어차피 여러 해 동안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7년에서 한 12년 정도 빌려주고 그 원리금을 같이 갚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보통 이자율이 이제 리보 플러스 알파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 각 국가마다 플러스로 붙는 이제 이자가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이제 그게 높아져 버리면 실제로 저희가 영업 비용으로 잡지는 않지만 해운사한테는 그게 되게 큰 영업 비용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정적으로 계속 잘 형성을 하게끔 이제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냥 우린 단순하게 대출 그냥 배 담보로 잡고 대출해 주는 거를 생각하는데 그거 자체도 이렇게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 네. 쉽지가 않은가 보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뭐 우리 컨테이너선, 뭐 벌크선 얘기가 나왔는데 그 외에 탱커도 있고 LNG선도 있고 종류가 좀 다양하잖아요. 네네. 일단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컨테이너선은 일단 그 배 중에서 박스를 싣고 있는 그 배들이 컨테이너선이고요. 이제 저희가 여기는 컨테이너 선사입니다, 여기는 벌크 선사입니다라고 구별을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한 선종만 운영하는 선사는 거의 없는데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부문을 저희가 가지고 컨테이너 선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H&M도 컨테이너도 하지만 드라이벌크도 하고 탱커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상장사 중에서 컨선사는 이제 H&M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벌크는 배 자체가 이제 박스를 실는 게 아니라 화물을 이렇게 쓸어 담아서 넣는 겁니다. 철광석 우르르르, 곡물 우르르르 이렇게 쓸어 넣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로 원자재를 수송을 하고, 상장사 중에서는 페노션이랑 대한해운이라는 회사가 있는 거고요. 탱커는 이 액체류를 담는 모든 선박들, 원유라든가 뭐 이런 그렇죠. 것들. 정유, 원유 이런 거고, 뭐 LNG도 이런 것도 넓게 말하면 탱크인 게, 저희가 가스를 액화시켜서 넣으니까 그 안에도 액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다만 이제 고압과 저온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배의 스펙이 높긴 한데, 이제 그런 데 중에서 상장사 중에 좀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는 회사는 KSS 해운이라고 있습니다. LPG를 주로 나르는 회사이고요. 뭐 서브로 하고 있는 케미칼도 탱커에 해당하니까 탱커 전문 회사는 이제 뭐 H&M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각각의 그 화물들마다 시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컨테이너 쪽은 선진국의 소비 경기와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원자재는 그 원자재 중에서 제일 큰 게 철광석, 석탄을 합쳤을 때 전체 벌크 화물 중에 한 절반 정도 차지하거든요. 중국이 철강 관련 비즈니스를 볼륨을 높인다라고 하면 그 경기는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탱커 쪽은 이제 에너지 관련된 산업에 해당이 되니까 뭐 유가가 좀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좋아서 뭐 기름을 옛날보다 좀 많이 쓴대요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가스선 쪽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팟으로 사서 쓰기보다는 나라 대 나라로 계약을 해서 쓰긴 하는데 이제 친환경적인 규제가 많이 형성이 돼서 옛날보다 천연가스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시장이 이제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전방 산업의 흐름이 이 화물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런 거 정도는 알고 가시면 조금 더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겠네요. 진짜 요즘 컨테이너 수출이 호황이다 해가지고 해운주 그냥 아무거나 덜컥 샀는데 여기 벌크선 네, 주가는 비슷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BDI 지수, 그다음에 아까 잠깐 봤던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고 우리가 그런 지표를 자꾸 보면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전체 경기에 가장 선행되는 건 저희가 보통 BDI를 많이 얘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원자재를 주로 수송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발틱 거래소라는 데서 발표하는 드라이 인덱스라서 BDI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경기나 아니면 해운 시황에 가장 선행되는 게 보통 BDI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이건 매일매일 발표가 됩니다. 발표 빈도가 매우 짧거든요. 그래서 저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뭔가 경기가 좀 살아나려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번 시황은 좀 달랐죠. 완성품이 먼저 움직이고 지금 이제 원자재가 나중에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래서 운임들을 보실 때는 대체적으로 발표 빈도가 아무리 길어도 뭐 일주일 만에 발표되고 이런 식이니까 이게 지금 추세적으로 오른 건지 아니면은 어디 지역에 무슨 짧은 뉴스가 발표돼서 그것 때문에 오르는 건지 이런 거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추세적으로 오르는 게 맞는, 그러니까 단발적인 뉴스가 아니라 추세적으로 오르는 거다라고 싶으면 해운주에 그냥 과감 없이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과감하게 보니까 지표가 올라가고 상승 운임 지수들이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매도하는 시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매도하는 그 타이밍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완전 글로벌 경쟁 비즈니스니까 피어들 해외 회사들 주가도 확인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AP 몰러 저런 회사들. 네, 그런 회사들 주가도 같이 확인하시는 게 좋고 보통 비슷한 쉐입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우리만 뭔가 다른 게 있나라고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운 형태의 비즈니스거든요. 내 나라에 있는 해운사한테 있는 그런 이벤트가 분명히 저 나라에 있는 해운사에도 있는 건데 그래서 해외 경쟁사들 주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운임도 뭐 나오는 빈도대로 매일매일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BDI 지수가 매일매일 나온다는 거죠? 네, BDI는 매일매일 나오고 SCFI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요. 근데 그 신호를 읽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뭐 평소에 어제 6이었는데 오늘 15로 올랐으면 뭐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뭐 6이었다가 6.2, 뭐 6.3 뭐 이렇게 아주 극소수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네. 어느 정도의 기간을 놓고 보고 우리가 이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판단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의 움직임이 방향성을 좀 갖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단기적인 이벤트는 아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그 SCFI도 1월 중순을 고점으로 해서 조금 조정을 받은 상태니까 이제 글로벌 해운사들 주가가 다 긴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모든 해운사들이 1분기 실적이 엄청 잘 나올 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발표가 안 됐지만. 근데 이제 운임이 딱 움직이다가 마니까 모두 다 지금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진짜 2,800 거기서 2,700대로 약간 네, 떨어지니까 100포인트 정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해운주 이렇게 기초서부터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섹터네요. 네, 머리 아픈 섹터죠. 네, 오늘 그 해운주에 대한 그 완전 정보 그 기초편을 다룬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를 함께 풀어주신 신영증권의 엄경아 연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